서울 강남 한복판 한강뷰가 내다보이는 3층 유럽식 대저택 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강도윤 회장의 외동아들 주호의 돌잔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럭셔리한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 5성급 호텔 음식들이 즐비하게 차려진 식탁, 최고급 돈상 데코레이션, 초대받은 연예인들이 사회를 보는 무대 세팅 등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아들 주호를 안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주호는 우리 강씨 집안의 4대 독자이면서 앞으로 건영기업을 이끌어 갈 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문과 건영의 운명이 이 작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강도윤은 주호의 작은 손을 들고 흔들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강도윤의 아내 서은진이 주호를 받아 안으며 꼭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꼭 잡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 서은진은 주호를 재우기 위해 아기 방으로 향합니다. 주호를 침대에 누이고 볼에 뽀뽀를 합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오늘 아주 잘했어요. 보는 것도 아까운 듯 은지는 보고 또 보고 아기 머리를 쓰다듬고 또 볼에 입을 맞추고 잠든 아이를 지켜보며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사랑해. 우리 아들. 은지는 아쉬운 듯 자꾸 뒤를 돌아보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에 들어서니 강도윤은 이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진 역시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갑자기 은진이 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아기를 재우기 때문에 한밤중에 아기가 울면 바로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아기에게 달려가는 은진입니다. 집에 아이를 돌보는 보모와 집안일을 하는 집사며 가정부 등 부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지만 은지는 안방과 가장 가까운 방을 아기 방으로 마련하여 고집스럽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가 깨서 울면 꼭 달려가서 품에 안아 어르고 다시 재웠습니다. 은지는 황급히 아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주호야. 주호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이 뛰어왔습니다. 집사가 뛰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들이 한꺼번에 켜지며 때나처럼 밝아진 집 안팎을 온 집안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 뛰어다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침입했다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호야, 우리 아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을 돌려줘. 주호야. 어디 있니? 주호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 안팎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CCTV에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은지는 실신을 하고 같은 날 밤 서울 외곽공단 지역 낡은 공장 기숙사 박철민 32세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며칠 전 아이를 낳았지만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히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6개월치 밀린 임금만 받으면 됐습니다. 철민은 공장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장님, 제발 임금 좀 주십시오. 제 아기가 죽어갑니다. 공장장은 발을 책상 위에 올리고 코를 후벼파며 눈 하나 까닥하지 않습니다.
글쎄, 지금 자금 사정 안 좋은 거 자네도 알지 않나? 조금만 기다리면 임금 다 나갈 거야. 난들 무슨 재주가 있겠나?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본사에서도 자네들 사정 다 알고 조금만 시간 좀 달라고 하니까 곧 소식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한 게 벌써 6개월, 반년치나 밀리지 않았습니까? 제발요. 3개월치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공장장은 손을 휘둘렀습니다. 아주 짜증스럽단 표정으로 아유, 아휴. 나한테 더 이상 돌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돈을 좀 융통하던가. 아참, 귀찮게 쓰랴. 몰라, 나 퇴근해야 돼. 철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철민이 주저앉아 공장장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공장장이 철민을 발로 밀쳤습니다. 꺼져. 보기 싫어. 철민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공장장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안타깝지만 아기가 철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영안실, 하얀 천에 쌓인 작은 몸. 아내는 아기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철민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못 지켜서. 그날 밤 철민은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장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나와. 공장장이 나왔습니다. 뭐야, 너 미쳤어? 철민은 공장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공장장이 철민을 밀쳤습니다. 미친놈, 이 새끼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지랄이야? 공장장이 냅다 철미의 따귀를 갈겼습니다. 철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공장장을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철미는 이 회사 건영기업의 대표 회장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철미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3병, 5병, 7병. 술을 마시지 않고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회장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강도윤 회장 저택에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 전에 회장댁 별채 보수 공사를 할 때 철민이 기술 인력으로 투입되었던 적이 있어서 회장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담을 넘었습니다. 왜 넘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임금 체불에 가면 저렇게 으리으리한 집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증오스러웠습니다. 특히 회장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 몇 군데 은은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제외하곤 너무나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였습니다. 철민은 복도를 지나 문이 열려 있는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광기가 밀려왔습니다. 왜 너는 살아있어? 왜 내 아들은 죽고 너는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어? 철민은 무작정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민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은 아기를 안고 창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을 넘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치듯 걸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강 다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순조롭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강 다리. 철민은 난간에 섰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민은 독한 마음으로 아기를 한강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기가 방긋 웃으며 철민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철민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손, 이 작은 손, 내 아들도 이랬어. 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았었어. 철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넌 죄가 없어. 넌 아무 죄도 없는데 철민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키울게. 내 아들처럼 키울게. 그날 밤 철민은 아기를 안고 사라졌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에서 철민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형준. 자신의 성을 따서 박형준. 그렇게 주호는 형준이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형준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맑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형준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한 얼굴로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철민과 형준을 서로 얼싸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아들 진짜 훌륭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생 많았다. 철민이 합격 통지서를 보며 다시 한번 형준을 부둥켜 안습니다. 철민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 올게요.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꾸짖듯이 말하는 철민이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 일할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 내야죠. 내 걱정하지 말래도 너는 공부나 열심히.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철민은 계속되는 기침으로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형준이 걱정스런 얼굴로 철민을 얼른 부축합니다. 공부 잘하는 형준이 서울 유명 과학고에 합격하자 지방에서 숨어 살다시피 하던 철민이 오직 아이를 위해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살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돈을 벌어 아이만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구김살 없이 키우기 위해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비싼 학원. 아이를 위해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몇 푼 더 벌기 위해 야간 근무도 항상 먼저 자청하며 나섰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병까지 얻었습니다. 형준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식당, 웨이터 등등.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로부터 건영기업 회장, 승용차 운전기사 채용 공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급여가 좋았습니다. 면접은 회장 비서실에서 보았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렇게 형준은 강도윤 회장의 전속 기사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형준은 회장을 처음 봤습니다. 60대 중반의 품이 있는 남성. 하지만 눈빛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박형준입니다. 회장님. 나이는? 21입니다. 회장은 형준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네. 회장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준은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면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운전기사로서 뿐만 아니라 거의 회장의 비서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형준이 마음에 들었고 점점 그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아버지 혼자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아버지는 건강하신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회장은 형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효자로구만. 자네 같은 아들을 두면 행복하겠어. 회장은 자주 형준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회의에도 함께 참석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저 기사를 왜 저렇게 아끼지? 모르겠어. 희한하네. 처음 회장님을 모시기 위해 본가에 들렀을 때 강도윤 회장을 배웅하던 은진이 형준을 바라보곤 발길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우리 주호가 살아있다면 바로 저 나이일 텐데 하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눈물을 안 보이려고 뒤돌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형준에게 말했습니다. 박형준, 오늘 저녁 사우나나 가세. 같이. 네. 제가요? 그래. 내 등이나 좀 밀어줘. 허허. 강도윤 회장은 이제 스스럼 없이 형준을 가족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왠지 형준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고 즐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호텔 사우나. 두 사람은 함께 스팀 사우나 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편백나무로 만든 실내는 향이 좋고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형준아, 네. 회장님, 자네를 보면 신경 쓸 일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형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곁에 있으면 왠지 안심이 돼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형준의 옆구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철수의 오른쪽 옆구리. 거기에는 손바닥만한 카페라떼 색점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지도 모양, 버스 마크라고 불리는 선천적 반점이었습니다. 그 점은 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있는 내력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핏줄인 증거, 강도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회장 자신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주호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곧 심장이 멎을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저건 회장님, 괜찮으세요? 형준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쓰러질 듯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 급히 사우나 실을 나왔습니다. 미안하네. 좀 어지러워서. 형준이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 걸까요? 회장은 기력을 잃고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20년 전 사건 다시 조사해.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네, 회장님 무슨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호야. 설마 내가. 형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철민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준은 철민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철민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지금 당장 가요. 형준이 소리쳤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말기 간암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사기입니다. 간 전체에 퍼졌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형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죄송합니다. 형주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민은 형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들었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들. 형준은 무릎을 꿇고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간호할게요.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철민은 형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일 해야지. 난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지 않아요. 형준아. 넌 꼭 행복해야 한다. 알겠지? 아빠랑 같이. 아이처럼 형준이 아빠라고 부르며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며칠 후 회장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형준, 자네 아버지. 병환 중이라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알아봤네. 병원비는 내가 대줄 테니 걱정 말게.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네. 부담 갖지 마. 자네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형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공장 기록을 찾았습니다. 읽어보게. 당시 공장장 김태식이 노동자들 임금을 횡령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몇 년간 착복했습니다. 뭐, 그중 한 노동자 박철민의 임금도 6개월간 체불됐습니다. 그의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사망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아기 사망 날짜가 회장님 댁에서 주호 도련님이 실종된 바로 그날 밤입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철민. 그 사람이 내 아들을.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철민의 아들 이름이 박형준입니다.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김태식, 그 계자식, 어디 있어? 현재 다른 공장 사장으로 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횡령, 배임, 모두 다. 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호야. 내 아들. 내가 정말 돌아온 거니. 회장은 철민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 허름한 단층 집. 회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철민이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박철민 씨. 누구십니까? 나는 강도윤이요.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회장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쳐 다짜고짜 철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야, 네가 내 아들 주호를 납치했어. 내 아들을 감히 네가. 회장은 미친 듯이 철민을 구타합니다. 힘이 없이 축 처져 널브러진 철민을 회장은 난폭하게 주먹으로 쉴 새 없이 가격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발길질까지 해댑니다. 회장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 주호를 잃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 새끼야. 밖에 있던 회장 비서진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가까스로 회장을 철민으로부터 떼어놨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고정하십시오. 놔. 저런 새낀 죽어야 해. 얼마 후 피범벅이 된 철민과 강도윤이 나란히 방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끊었던 담배를 회장은 입에 물었습니다. 형준이. 아니, 우리 주호 곁을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곁에 나타나지 마시오. 회장이 벌떡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방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오열합니다. 형준아, 형준아, 며칠 후 철민은 형준을 불렀습니다. 형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습니다. 너는 강도윤 회장님의 친아들이다. 네.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내가 너를 데려왔다. 회장님 댁에서. 아버지, 형준은 일어섰습니다. 무슨 농담이세요? 농담이 아니다. 사실이다. 철민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재벌가 외동아들 실종, 아기 사진, 그리고 형준 어릴 적 사진과 똑같은 얼굴. 형준은 신문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납치했다. 왜요? 철민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죽은 아기, 체불 임금, 순간 정신없이 미쳤던 그날 밤, 그리고 작은 아기 손이 자신을 잡았던 순간, 형준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너는 강주호다. 회장님의 친아들이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는 너를 키운 사람이다. 형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미안하다, 아들.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피는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넌 영원히 내 아들이다. 형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때가 됐으니까. 싫어요. 형준은 철민을 안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를 키운 건 아버지예요. 철민은 형준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 넌 그곳으로 가야 한다. 내 자리는 거기다. 아버지, 철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준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벽 형준이 깨어났습니다. 철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안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없었습니다. 형준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돌아와요. 제발. 멀리서 회장 부부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부인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안 돼. 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해. 며칠 후 회장이 형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형준 아니, 주호. 형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야. DNA 검사도 했다. 99.99% 일치했어. 형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형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와라. 네 자리는 그곳이야. 저는 박형준이에요. 아니야, 넌 강주호야. 그때 회장 부인 서은진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주호야, 우리 아들. 드디어 찾았어. 형준은 그녀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친어머니인데 낯설었습니다. 20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아.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있어. 하지만 형준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철민을 찾아다녔습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쉼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회장은 형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주호야, 이제 회사 일을 배워야 해. 넌 이 건영의 후계자야.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하면 돼. 아빠가 가르쳐 줄게. 형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 고급 가구, 평생 구경도 못 해봤던 옷과 구두들, 비싼 외제 스포츠카, 그리고 시중드는 도우미 이모님들과 비서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철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른 손, 기침 소리, 따뜻한 미소. 아버지 보고 싶어요. 철민은 작은 여인 숙에 묻고 있었습니다. 병이 악화됐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신문을 봤습니다. 경제뉴스에 강도윤 회장과 아들 주호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재벌 2세, 경영 수업 시작. 철민은 사진 속 형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잘하고 있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강도윤 회장과 형준이 가끔 산책을 하며 걷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멀리 떨어져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철민은 있는 힘을 다해 놓치지 않고 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달려가 내 아들 형준을 가슴에 꼭 품어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시는 아이를 놓아주질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어. 형준이 웃었습니다. 회장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철민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20년 전 그 자리. 철민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손에는 형준의 어린 시절 사진. 형준아 아니, 주호야. 넌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갔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민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너를 키운 게 잘한 걸까? 철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형준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철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변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몹시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주호야, 행복해라. 꼭 행복해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철민은 벤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형준의 어릴 적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 관리인이 철민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 박철민. 사흘 후 경찰이 회사로 형준을 찾아왔습니다. 박형준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박철민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형준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발견됐습니다. 형준은 경찰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만 났습니다. 어디 계세요? 영안실에 계십니다. 형준은 뛰어나갔습니다. 회장이 불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주호야, 형준은 택시를 타고 영안실로 갔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몸, 천을 걷었습니다. 철민의 얼굴, 너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형준은 철민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가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장님 댁으로 간 게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주는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아버지 없이 저 어떡해요? 손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사진. 구겨진 사진. 형준이 7살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형준은 사진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회장 부부가 영안실에 도착했습니다. 형준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인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회장이 막았습니다. 기다려. 저 아이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해. 형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잘 살게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화장, 유골함, 그리고 작은 봉안당. 형준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요. 장례식 후 형준은 회장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회장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주호야,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오세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형준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지? 네, 회장은 형준 옆에 앉았습니다. 주호야, 나도 알아. 철민 씨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분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호야, 그런데 나도 내 아버지야. 피를 나눈 아버지야. 20년을 찾아 헤맸어. 너를 찾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어. 내 아들이 살아있기를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그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란 믿음 하나 가지고 20년을 살았다. 형준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형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회장은 형준은 힘있게 끌어안았습니다. 형준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준은 조금씩 자신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회사 일도 능숙하게 잘해 나갔습니다.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원으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회장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훌륭해. 하지만 형준은 매주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철민의 유골함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시켰어요. 회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하셨을 텐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회장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이 형준에게 말했습니다. 주호야, 이제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니? 형준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는 너무 감격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 은진이 부드럽게 형준을 품에 안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형준은 이제 완전히 주호가 되었습니다. 회사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모범적인 재벌 2세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호는 회사 이사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 노동자 복지에 최우선 투자하겠습니다. 임금 체불은 절대 없을 것이며 직원들의 가족까지 의료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쳤습니다. 또한 철민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그날 밤
주호는 철민의 사진을 자신의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장 부부에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옆에 나란히 뒀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호는 두 사랑을 모두 안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